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 하노이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그럼 여기서 북미 정상의 베트남 일정과 회담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문장열 국방대 교수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저희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도착했기 때문에 왔던 그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는 화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하노이의 멜리아 호텔 앞인 것 같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것으로 이제 정해진 이 숙소, 사실 제일 늦게까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늦게까지 확정되지 않고 통보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역시 신변 안전 문제가 가장 고려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과거 싱가포르 회담도 이제 마찬가지였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동성과 관련된 일정은 사실 다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멜리아 호텔이 마지막까지 이제 확인이 안 됐던 건데, 근데 이제 아까 뉴스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최고 지도자가 묵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호텔 중에 하나가 멜리아 호텔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확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확정이 됐고요. 공식 확인이 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가장 늦게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혼선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곳이 미국 프레스센터가 마련되는 호텔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것이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서 그 후에 프레스센터가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혼선은 왜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북한의 그 정보하고 그다음에 이 기자들의 정보하고 그 긴밀하게 소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데를 일단 먼저 선택을 했을 테니까, 그러나 김 위원장은 맨 마지막에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는데,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 얼마든지 프레스센터는 옮겨가지고 충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에서 기자들이라든지 다른 외부의 과도한 노출 없이 거기서 묵으면서 회담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큰 혼선은 아니고 그냥 작은 하나의 해프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멜리아 호텔이 김 위원장의 숙소로 낙점된 이유는 뭘까요?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호 문제도 당연히 고려가 됐을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벌써 북한의 의전팀은 일주일 이상 거기 이제 머물면서 했기 때문에 오래전에 낙점이 됐을 텐데 그 사람들도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프레스센터하고 같이 겹치면서. 예.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멜리아 호텔로 낙점이 된 것이다. 오늘 이제 베트남 동당역에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을 하고 전용 차량으로 국도를 타고 하노이로 왔습니다. 중간에 다른 곳으로 들를 것인가 많은 가능성들을 점쳐봤는데 경유지 없이 하노이를 직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호텔과 이야기를 좀 겸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호텔에서 이제 보안 검색대가 설치가 됐는데 이게 25일부터 3월 3일까지 가동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면 28일 날 정상회담이 끝나는데 그 이후까지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더 머물까? 그렇다면 중간에 들르지 않았던 많은 공간들을 이 이후에 들르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보면서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지금 베트남 시간으로 한 11시 정도 되거든요. 오전 11시. 우리보다 한 2시간 정도 좀 늦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호텔에 도착해서 좀 여장을 풀고 오찬을 먼저 하고, 저는 오후에 아마 추가적인 일정을 산업 시찰이라든지 이런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지금 시간부터 내일 저녁,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 예정된 시간 사이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공백으로 있거든요. 물론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라든지 핵심 수행원들은 미국 쪽하고 계속
의제 조율을 뭐 마지막 순간까지 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계속 호텔에 머물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추정컨대 우선 오찬을 하면서 조금 쉰 다음에 둘러보고 싶은 그런 곳들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회담 우선 그렇게 후가 아니라 보고요. 오히려 오늘 예. 미리 사전에 시찰 같은 것을 나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그렇죠. 지금 그 베트남의 이제 그 국가 주석 겸 당 총비서가 지금 외유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내일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오전에는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제 확대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기보다는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를 방문하는 그런 일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거의 다른 일정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베트남 측하고 조율이 돼서 그 할아버지가 둘러봤던 그런 곳을 방문한다든지 또 본인이 관심 있는 경제 현장들을 우선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북미 회담이 끝난 그러니까 3월 1일이죠. 3월 1일, 2일에는 베트남 측과의 이제 공식적인 회담들이 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떻든 이번에 이제 공식 우회 방문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국빈 방문이나 똑같습니다. 사회주 국가끼리는 사실은 국빈 방문이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우위 방문, 공식 우위 방문, 서로의 이제 사회주 국가 간의 우위를 다지는 최고 지도자 간의 우위를 다지는 그런 회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3월 1일, 2일은 공식 행사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오늘 오후 일정을 어떤 식으로든 저는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보통 지금 베트남과 미국과의 회담 일정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식 지금 나온 일정을 보면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 베트남과의 공식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을 하시기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공식적 일정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 이번 방문이 미국과의 그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지만 예. 베트남과의 관계를 최상의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간주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 공식 행사는 베트남과의 이제 단독 회담 또 확대 회담도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는 아마 이제 3월 1일이나 뭐 3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 3월 2일에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주요한 그 산업 현장을 또 시찰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기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담이 27일, 28일이라면 오늘 이렇게 오전부터 도착을 한 것이면 굉장히 일찍 도착한 것인데 사실 정상의 이런 외교 일정 하나하나가 아무 계획 없이 미리 마냥 도착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떤 일정을 좀 소화할 것이라고 교수님께서는 예측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60 몇 시간을 열차를 타고 예. 왔지 않습니까? 예. 이건 굉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오차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미리 일찍 도착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그런 계획일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 오랜 그 여정 가운데서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에는 대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굉장히 일찍 도착할 것이다. 우리 24시간 이상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도 당연히 세워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피곤할 겁니다. 아무리 특별 열차 안에 뭐 침대라든지 예. 이런 시설이 잘 됐다고 해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잠깐 오찬을 하고 오후에 잠깐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중요한 장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난해 싱가포르 때도 보면 사실 그때는 오히려 더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짬을 내서 싱가포르의 주요 관광지라든지 뭐 이런 곳을 둘러봤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뭐 비슷한 그런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멜리아 호텔에 도착을 했고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잠깐 포착됐습니다.
중요한 게 가장 핵심인 게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이겠죠. 북미 정상회담과 그렇죠.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악관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내일 저녁에 단독 회담 짧게 하고 회담 겸 환담을 나누고 나서 만찬을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는 정말 내일 저녁부터는 시작이 되는 건데 이렇게 만났을 때 단독 회담 짧게 나누는 그 시간 동안에도 좀 주요 의제들이 거론이 될까요? 의제로 직접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그동안에 여러 번 서신 교환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김 위원장을 작년 같은 경우 사랑에 빠졌다 이런 정도로 예. 표현할 만큼 그 친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랜만에 먼저 만나가지고 그런 이제 인사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회담을 잘해보자 뭐 그런 덕담 이런 것을 하면서 만찬하면서 더 우위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고 본격적인 것은 그 이튿날 28일이 되겠죠. 그때 단독과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의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이 시간쯤이면은 이제 아마 거의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 마지막에 세부적인 조율이라든지 예. 아니면 중대한 결단 이런 것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숙소 외경 그리고 입구 정문 앞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는데 숙소 주변을 통제하기 위해서 장갑차까지 등장한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지 카메라가 밀착 취재를 하고 있고 저희 카메라는 조금 먼 위치에서만 취재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데 좀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북한 경호원들의 모습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군 당국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경호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우측 아래 화면을 보면 장갑차 그리고 군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어서 움직이면서 삼엄하게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첫날 그러니까 27일 저녁 만찬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만찬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단독 회담 이후에 함께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봐도 일단은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충분히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그 북한 측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김영철 통전부장하고 김여정 부부장 이렇게 배석을 할 것 같고요. 예. 미국 쪽에서는 이미 이제 명단이 나와 있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 멜리아니 그 비서실장 대행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현철 위원장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파트너였지 않습니까? 협상 예. 파트너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서실장 멜리아니 비서실장 대행하고 김여정 부부장인데 김여정 부부장이 뭐 사실상 예,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죠. 해왔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서로 이제 상당히 대칭적인 그런 예. 자석 배치라고 배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우리 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두 사람이 이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이 사전에 이렇게 만찬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간의 어떤 그 우정이라든지 신뢰 수준이 어느 정도 있다, 높다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저희들이 쭉 그동안 관찰을 해보면 어떻든 뭐 뛰어난 뭐 협상가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성부사의 기질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속된 표현으로는 뭐 상술도 상당한 수준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만찬을 하면서 아마 굉장히 속 깊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다음날 그 본회담을 대비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만은 결국은 신뢰를 얼마만큼 보여주느냐가 이번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저는 좌우한다 이렇게 보는 맥락에서 보면 예. 만찬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큰 화면으로 보고 계신 화면이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많은 차량들에 가려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보이는 곳에서 지금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해서 내리는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수행단원의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만찬 얘기를 계속 해보면요. 만찬이 끝나고 공연을 관람하는 일정도 예측이 되고 있던데 이번에 수행단 중에 한 명이 현송월 단장이지 현송월 않습니까? 단장. 그래서 뭐 북측에서 베트남 인민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공연을 하면은 훨씬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현송월 단장이 과연 혼자 갔을까 아니면은 일부 공연단을 같이 데려갔을까 그건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나서 오후에 전에 싱가포르 1차 회담 때는 워낙 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을 구경을 갔던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이제 만찬 이후에 어딘가로 이동을 해서 볼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가능성을 일단 열어놔야 될 것 그쵸, 같습니다. 예. 열어놓고 왜냐하면 두 사람이 또 적극적인 그런 또 행동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또 뭐 마음이 또 의기투합이 되고 기분 좋고 이러면 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 배를 탔다. 한 배를 탄 거예요. 예. 그 한 배를 탔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한테 쏟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 그런 평가들을 이번 회담을 통해서 뭔가 불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신들의 어떤 전 세계 언론을 향해서 서로의 우정을 과시하고 우위를 과시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제 기대하게끔 하는 그런 제스처를 뭐 충분히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하는데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주목할 부분은 이 두 사람은 전 세계 언론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 맥락에서 이 하나의 어떤 뭐 말이라든지 한마디의 말이라든지 행동들이 다 이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또 전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저는 그렇게 또 봅니다. 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3시간 전쯤 김정은 위원장이 동당역에 도착해서 베트남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네, 의제에 대한 협상이 지금 계속 비건 김혁철 라인에서 벌어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좀 성과를 좀 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성과를 내야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1차 정상회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일단 한 8개월 정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들에 대해서 충분히 양측이 다 인지를 하고 무엇이 과제라고 하는 것도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미국의 그 제재 관련된 입장이 상당 부분 좀 누그러졌다고 할까? 융통성을 보이기 시작했고 북한 역시 평양 공동선언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핵시험장뿐만 아니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까지도 전문가들의 그 참관하에 그것을 폐쇄할 수 있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도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은 그것을 폐쇄하고 또 사찰 검증까지 암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북한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도를 가지고 비핵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비핵화 로드맵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 비핵화 로드맵을 이행하는데 검증을 해야 되겠네요. 사찰과 검증 그런 또 방법, 절차 이런 것이 합의되고 미국은 또 북한에 대해 소위 상응 조치로서 제재 완화 물론 이제 종전선언이나 불가침 선언도 같이 들어가야겠지만은 그래서 경제와 안보 면에서 미국이 주고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히 주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맞아떨어질 때 이번 회담이 성공했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임 교수께서도 한 배에 탔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면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한 배에 타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기념주화에도 또 우리나라 태극기도 실렸고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잘 돼야지 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 이것에 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금 역사적인 계기랄까 모멘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내다봐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저도 비슷하게 예. 전망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합의 수준은 뭐 분명히 능가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결과물에 대해서 미국 내 그 전문가라든지 의회라든지 여론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제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만족할 수준인데 이 전문가라든지 또 그 미국 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게 또 이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그 거거든요. 차이를 좀 알고 싶습니다. 뭐 두 정상 간에서는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면 부족하다라는 그 차이가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결국 그게 이제 비핵화의 이제 개념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이거나 이제 또 북한의 어떤 비핵화 의지라든지 또 실행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완전한 비핵화, 검증 가능한 비핵화,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런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비핵화를 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거지만 전문가 그룹에서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확실하게 이행할 의지가 있구나. 뭐 그런 것을 자기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합의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핵화 대상, 범위, 속도 이 정말 복잡한 것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비핵화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 이미 신고한 북한 쪽에서 이미 자기들이 플루토늄이라든지 우라늄이 이런 시설이 있다, 이런 물질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걸 이제 신고를 그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북한은 그걸 지금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 그러니까 의심이 갈 만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갈 만한 모든 시설을 또 신고를 하고 사찰 검증을 받으라는 게 이제 엄격한 그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예. 것들. 그리고 이제 뭐 ICBM이라든지 이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만 제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도 그것도 해체된다. 또 뭐 이런 우리나라 주장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필요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광범위한 그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단기간에 폭넓게 좀 해결해 달라. 뭐 이런 목소리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실은 불가능한 저는 목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변 핵시설만 얘기해도 사실은 이 영변 핵시설은 저희들이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 90개 정도의 그 생산 관련 핵 관련 생산 시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그 제거하고 또 검증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과연 아무리 압축해도 그게 뭐 예를 들면 내년 말까지 그 완성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도 그렇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냉각탑 영변에 있는 냉각탑을 폭발했는데 냉각탑을 폭발하면서 사전에 어떤 참관단이 가서 보고 또 현지 절차는 어떻게 하고 사후에 검증하다 이런 과정들도 수개월 뭐 길면 1년이 걸리는데 아무리 기간을 단축한다 그래도 그 많은 시설들을 과연 완벽하게 제거하고 검증하고 제거 제대로인지 검증을 하고 예. 또 또 여기 이제 방사능 관련된 오염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다 뭡니까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뭐 이제 시료라 그래서 실제로 사용된 그런 원료 같은 것도 그 추출을 해서 그 핵 개발 역사를 또 재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또 그럼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걸 어떤 식으로 또 복구하는 작업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 넓은 시설을. 그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뢰가 완벽하게 뒷받침 안 되면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비핵화의 속도는 신뢰 수준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북미 간의 신뢰 수준. 북미 간에 서로 정말 신뢰를 하면 비핵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는 거고 서로 믿지 못하면
계속 가다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전망하는 그래서 것입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된 부분만 합의가 나도? 된다고 해도 굉장한 성과일 것이다. 저는 그건 뭐 엄청난 성과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이 원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북한이 자의적으로 신고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도에 그리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참관한 아래에서 사찰을 받고 검증을 받길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찰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핵 관련해서는 그 사찰과 검증의 그 절차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과정,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개입하는가 하는 것이 다 규정이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게 IAEA하고 대상 국가가 소위 안전조치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가지고 예. 그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미국이 북한에게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뭘 하겠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관련 기구가. 규정대로 그대로 만들어진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제일 첫 단계는 북한이 먼저 신고를 해야겠죠.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사찰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위 불일치 문제가 항상 생길 수가 있잖아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 게 이건데 내가 보니까 더 가지고 있더라. 한번 가서 보자.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이미 다 IAEA 안전조치 협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신고에서 사찰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로서 폐기 이런 과정들이 정말 서로 믿는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은 뭔가 지금 서로 속이고 있다 아니면은 뭔가 우리의 자존심을 너무 훼손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에서 하느냐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임 교수께서 이 속도의 문제는 신뢰에 달려 있다는데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신뢰가 된다면 속도의 문제는 순전히 물리적인 과정에만 예.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린다. 작년에 지그프리드 해커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그 교수가 북한 핵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14년, 15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폐기하고 다른 데로 보내거나 땅속에 묻거나 하면 되는데 무슨 14년이냐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것을 환경 문제까지 고려해서 폐기하고 처리하려면은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변은 사실 2007년, 8년 거치면서 신고를 다 했어요. 그렇죠. 2008년도에 냉각탑 폭파하기 전에 성킴이 가가지고 영변 주로 이제 플루토늄 재처리 관련된 기록인데 무려 18,000쪽에 이르는 그 자료를 다 가져갔거든요. 그것도 다 이미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 결과는 미 측이 생각보다는 북한이 성실하게 신고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2008년 10월 달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이제 제외시켰죠. 굉장히 큰 진전이었죠. 그래서 영변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이 많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영변은 당연하고 영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특히 우라늄 농축에 관한 시설 그리고 ICBM에 관한 시설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북한이 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그것을 사찰하도록 허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게 걸려 있는 건데 정상회담 이번 하노이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면은 완전한 비핵화, 이 정도면은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인식이 될 만큼 전체 그림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사찰과 검증에 관한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아마도 가장 쉬운 것은 지금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자들만 갔어요. 예.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과연 이 시설의 폭파가 영구적으로 폐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그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이제 동창리에 있는 예.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인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전문가들이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검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과연 어느 수준까지 합의안에 담길 수 있을지 저희가 내일 만찬부터 시작되는 북미 정상회담 내용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문장열 국방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